살짝 이제 월가가 흔들리는 것 중에 이유가 이거 갈수록 의심스럽거든. AI 버블론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였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가도 어차피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멈추면 쫓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이런 패권 전쟁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거는 연준이 해왔던 그런 머니 프린팅, 양적 완화 통화 정책 2008년에서 어떻게 보면 2019년까지. 근데 2020년부터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연준이 머니 프린팅에서 만들어내는 화폐 사이클이 아닙니다. 닷컴 버블 사이클과 좀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안 오르네 하다가 갑자기 올라간다는 거죠. 98년도에도 2%대 생산성이 4%대로 올라갔어요. 그게 연준도 어느 정도 협조를 했고 기업들도 투자를 계속 했고 그리고 돈도 들어갔고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야 저는 미국이 이번 사이클의 패권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연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2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네. 왜냐하면 네. 첫 페이지에 제목이랑 그래프랑 함께 같이 넣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저는 지금의 이 AI 사이클, 지금의 이런 미국 정부 부채 사이클 절대로 리니어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의 이 AI 사이클이 꺾이든지 지금의 이 부채 사이클이 더 이상 확장이 못 된다고 하면 미국은 패권을 잃을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연준 이사들은 목표는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되자라는 목표는 둘 다 같겠지만 어떤 식으로 잘 되자고 하는 거에 대한 방식은 무조건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보는 그림 자체가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3%인데 이걸 우리 목표가 2%이기 때문에 이건 2%를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긴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GDP에서 미국, 중국, 유럽이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00년대부터 가져왔는데 2000년도만 해도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였습니다. 당시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였어요. 그리고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24년, 2025년이 왔잖아요.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비중들을 보면 미국은 26%, 중국은 16.8%, 지금은 좀 더 올라왔겠죠. 이게 2024년 기준이니까. 유럽은 17.4%. 이걸 보면 유럽은 중국의 일정 부분 역전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유럽은 그냥 자기 수준을 지키는 뭐 과거보다 일단 더 떨어지기도 했고 중국은 그 비중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누가 힘이 더 있냐 없냐를 봤을 때 미국도 지금 유럽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미국이 유럽보다 나은 거는 2008년 2009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약간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사이클이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혁신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민간이 주도했던 혁신 사이클. 뭐 애플 같은 민간이 주도했던 혁신 사이클. 근데 지금 미국은 앞으로 중국과 이 격차는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 거라는 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연준은 뭐 GDP에서 우리가 얼마나 차지해야 된다 이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치를 하고 정부를 이끌고 행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비중을 어떤 식으로 올려가야 될까, 그리고 중국과의 격차는 어떤 식으로 벌려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시에 그러면 미국이 GDP를 올리려고 한 계획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상황과, 그리고 부채가 과거에도 뭐 많았던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과 이런 상황일 때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 그런 역사적인 사이클을 좀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패권, 과거에는 패권 국가들이 또 각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 패권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결국은 그런 패권을 잃어가는 패권이든 떠오르는 패권이든 그 패권을 지켜나가기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사이클이 훨씬 더 힘이 커집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 큰 그림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저는 유동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증시든 뭐 부동산이든 다 똑같습니다. 모든 자산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돈. 그러니까 돈이 많이 가면 그 자산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막 활성화 안 돼 있을 때는 현대 경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은 모든 거 다 예금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 예금이 커지려고 하면 대출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연준이 달러를 찍는 거 정도만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본원통화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풀려있는 통화 중에서 뭐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있고 전 세계 통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화에서 본원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5%에서 10%? 나머지 대부분은 다 광의통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 경제에서는 예금 형태를 띠고 있고 그 광의통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시중은행, 상업은행이라는 거죠. 결국은 예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출을 나가고 그 대출이 다시 예금이 들어오고 이게 확장되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커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그리고 이 시중은행이 결국은 돈을 통제하는 거는 이 상업은행들을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해 나갈 거냐가, 그리고 통제를 잘 해 나갈 수 있느냐가 저는 이번 사이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통제하는 방식과 정부가 상업은행을 통제하는 방식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연준이 이끌고 온 통화 사이클 그리고 화폐 사이클이었는데, 저는 앞으로는 정부가 이끌어가는 화폐 통화 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큰 그림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중국과 미국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였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가도 어차피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외주 주려고 하는 나라들을 이끌고 가면 그냥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조금만 멈추면, 내가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면 내가 조금만 잠만 자면 쫓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이런 패권 전쟁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기들이 그거를 지출을 하기 위한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과거에 정부는 항상 이게 그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은 모든 국가가 똑같았어요. 역사를 보면 보통 크게는 두 가지, 크게는 네 가지, 작게는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머니 프린팅, 연준이 찍어내는 돈,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 그리고 두 번째가 차입, 국채 발행, 정부가 찍어내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가 그냥 걷는 세금. 이거 세금 걷는 거죠. 돈 많이 번 개인이든 돈 많이 번 기업이든. 네 번째가 이제 약탈이에요. 약탈. 다른 나라의 돈 뺏어오는 거죠. 이 네 가지로 보통 정부는 돈을 채우고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걸 이렇게 쌓아 나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거는 연준이 해왔던 그런 머니 프린팅, 양적 완화 통화 정책. 2008년에서 어떻게 보면 2019년까지. 그런데 2020년부터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연준이 머니 프린팅에서 만들어내는 화폐 사이클이 아닙니다. 일례로 코로나 때부터는 2020년부터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채 발행을 대규모로 시작을 했고 2023년, 2024년, 2025년도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정부가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저는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약탈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나 이런 쪽은 세금을 걷어서 뭘 하려고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제가 이 표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경제만 놓고 보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라가면 성장이 둔화가 되고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이거 경기를 부러뜨리고 그거를 물가를 잡는 그런 통화 사이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계속 정치 경제학적으로 그 시장을 분석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그림은 이제 웰링턴이라고 하는 데서 1950년부터 지금까지 파란색 선이 인플레이션도 있고 성장이 있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회색 선이 디스인플레이션에서 성장이 있는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봤던 사이클은 그러니까 저물가인 상황에서 성장이 나오는 이런 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회색 사이클이 엄청나게 이게 그 넓이가 깊었습니다. 넓이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이클은 저는 이전 이 빨간색으로 제가 이 표를 그려놨는데 이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패권 전쟁을 계속 하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이게 경기가 부러지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얘들은 계속 돈을 쓰기 때문에 나오는 사이클이고 그 돈을 쓰기 때문에 성장이 같이 곁들려 있는 사이클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성장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 파란색 같은 선이 앞으로 가장 넓게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만약에 그 정부가 만약에 지금같이 이런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연준의 목표대로 2%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용인하려고 하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이런 디플레이션적 경기 침체 붕괴 아니면 그냥 대규모 채무 불이해. 이렇게 해야지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연준의 목표대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디플레이션적으로 경기를 만들어버리거나 다 부러뜨리는 거죠. 그냥 모든 걸 다. 그걸 정부가 용인하면 사실 가능하거든요. 뭐 안 쓰고 뺏고 하면 끝나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가 상승률 2% 물론 그보다 좀 더 떨어졌다 올라오고 있지만 그런 경기 침체를 만드는 걸 용인하거나 아니면 그냥 국채 이렇게 많이 찍어내는 거를 그냥 안 갚거나 채무 불이해 그냥 야 내가 지금까지 발행했던 건 내가 안 갚을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정부도 이건 용납하지 않고 특히나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갖다가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들은 훨씬 더 빨리 따라오거나 우리를 추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면서 지금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고 이 인플레이션은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두 개가 떠오릅니다. 지금 국가 부채 상승률보다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높은 상황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 명목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도 있지만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과 실질 성장률을 같이 끌고 가면서 국가 부채를 녹이는 방법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실질 성장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인플레이션도 과도하게 안 올라가는 걸로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까? 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실질 성장도 나오게 하고 인플레이션도 연준이 목표를 하는 것보다 높지만 이게 뭐 예를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충격이 안 오는 정도로 해서 지금 걔들이 만들려고 하는 명목 성장률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지금 어떤 식으로 미국 정부는 자기들 행정부의 그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어떤 식으로 짜 나갈 것 같아요. 뭐 2025년 말을 들어서 우리는 이 방식으로 해봤다. 2026년에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짜고. 그 방식을 짤 때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 물가 상승률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뭐 모든 산업들을 다 죽여서 디플레이션을 만든다. 이 방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아니야. 우리는 이제 부채가 이게 이 규모가 크지만 이 부채를 어떤 식으로 녹여 나갈지에 대해서 걔들이 거기에 더 혈안을 해서 고민을 할까요? 결국은 이게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부채 사이클, 그리고 패권 사이클, 그리고
뭐 이 인플레이션 해결하는 방식 이거는 1,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전자는 정치적으로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떤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네. 경기를 부러뜨린다. 자산 시장을 갖다가 뭐 주저앉힌다. 이랬다가는 그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자인데. 네. 그러면 흔히 지금 성부부장을 비롯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말하는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부채를 녹인다. 네.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갖다가 녹여버리겠다. 네. 그 메커니즘을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게 1940년도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GDP 그러니까 보통 부채는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봅니다. 부채 규모를 안 봅니다. 어차피 계속 이렇게 커지잖아요. 시장도 커지고 그 나라의 국가 경제 성장도 커지고 다 커지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뭐 1억이냐 2억이냐 이런 식으로 안 따집니다. 대신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얼마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따지잖아요. 국가도 똑같아요. 너 GDP 규모 대비해 가지고 너 부채 비율이 얼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00% 이상 되는 거잖아요. 지금 120% 정도 되니까. 근데 과거에도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서방 국가들이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았던 적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나라도 디플레이션을 해결한 적 없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을 해결 안 하려고 했는데 디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 어떤 국가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한 번에 해결하려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화폐가 이제 똥값이 되는 완전 망하는 길이고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못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글쎄요. 그걸 녹인다고. 네, 근데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못 느끼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이거예요. 일정 수준의 GDP가 생기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일정 수준의 GDP라고 하면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률과 일정 수준의 실질 상승률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봤을 때 자산 버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그런 부동산 사이클이 아니라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 산업으로 일단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우리가 이 바이든 시절에 그게 칩스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나왔던 게 뭐냐고 하면 결국은 정부가 1달러 투자할게. 민간이 10달러 가져와. 이렇게 해서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마중물을 해서 계속해서 끌어온다는 겁니다. 칩스법이라는 게 어떤 특정 섹터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마중물을 대주겠다는 거잖아요. 보조금 대주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들어와서 같이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특정 섹터에 산업의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 유도를 하고요. 앞으로 저는 요즘에 그런 제가 사실 금융업이라는 얘기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까 제가 모든 그 유동성 사이클은 시중은행이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광의통화. 연준이 만들어내는 광의통화 사이클은 내가 금리 낮춰줄게. 빌리고 싶은 애들을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이 방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부가 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은행들한테 지시합니다. 올해 니네 광의통화 증가율은 전년 대비해서 얼마 이상 올려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M2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 섹터에 대출을 해주면 세금이든 어떤 혜택을 줄게. 네.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게 연준과 정부가 끌고 가는 사이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거 한 번만 제가 이따가 더 단기적인 시장도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시간이 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표를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8페이지. 네. 네. 2009년에서 2025년까지 잠깐 저 선들이 뭐죠? 지금 이거는 파란색 M2. 그러니까 M2가 지금 쌓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M2가 지금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M2 증가율은 아니고 증가금액. 증가금액. 예. 증가율로 하면 이게 율이 아니고 금액. 예. 근데 어차피 사실 어떻게 보는지 똑같아요. 퍼센트 체인지인데. 금액이 얼마만큼의 이제 전년 대비해서. 네. 그리고 밑에 초록색은 지급준비금. 네. 지급준비금의 흐름. 예. 아까 제가 소장님 말씀 맞네요. 파란색 이건 M2 전년 대비 증가율.
파란색은 네. 증가율.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 수준 그냥 지급준비금 이거는 뭐 전년 대비를 하면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꼬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급준비금이 지금 어떻게 지금 커지고 줄어들고 하는 그 흐름을 좀 가져왔습니다. 파란색은 우측이네요. 네. 근데 이거 나중에 오케이. 프레드를 들어가서 같이 한번 다양한 방식으로 돌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M2 명목 M2가 얼마만큼씩 커지고 있는지 지급준비금이 명목 쪽으로 얼마만큼 커지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준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양적 완화 뭐 이런 식으로 연준이 이끌어온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대규모 QE를 하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대부분 중앙은행이 QE를 한다고 달러를 찍어낸다는 거거든요. 달러를 찍어내서 자산을 산다는 거예요. 국채를 사는. 그러니까 이게 찍어내서 국채를 사버리니까 이게 실물상으로 일단 돈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너 풀고 싶은 사람, 너 사가고 싶은 사람 사가 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도하는 방식,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출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거를 한번 나중에 M2가 어떻게 커졌고 지급준비가 어떻게 커졌는지를 한 명목을 한번 그래프 한번 그어보세요. 지급준비금 커지는 거와 M2가 커지는 게 이게 보통 통화승수라고 하거든요. 너 그 본원통화 대비해서 광해통화가 얼마나 커졌느냐. 이게 통화승수가 크게 크지 않습니다. 그 연준이 이끌고 가는 사이클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또 남는 돈들은 은행들이 다 지급준비금에 돈을 다 넣어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자산시장 안에서만 계속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고 연준도 돈을 찍었지만 그거를 바로 계좌로 다 꽂아줬잖아요. 개인들 계좌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고 하면 정부가 개입했다라고 보거든요. 이 통화량 사이클에. 근데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계속 그렇게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는 지급준비금 증가하는 것과 강의통화 증가하는 게 갑자기 이게 빠르게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꽂아주는 방식이니까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고 상업은행들에게 어떻게 보면 직접 개입하고 있다라고 이걸 약간 돌려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중앙은행들이 이 모든 사이클을 만들었고 금리를 낮추면 알아서 빌려가겠지 이런 마인드였다고 하면 지금은 돈 꽂아주고 써 그리고 돈 꽂아주고 은행들한테 이쪽으로 대출해줘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출이 팍팍 풀린다고 하면 이게 꽂아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통화량 자체가 빠르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GDP에 올라가는 속도도 규모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통화 승수 이런 것들도 빠르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렇게 그 스무스하게 이렇게 GDP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GDP가 생각보다 이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그렇게까지 막 뭐 저물가 이런 상황으로 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일정 부분 계속 그 대출을 해주라고 계속 유도를 하니까 이 부분이 뭐 실질 성장 측면에서도 그렇게 팍팍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적인 그런 효과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간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정부가 계획한 대로 연간 뭐 5%에서 7% 정도의 명목 성장률이 커질 수 있도록만 한다고 하면 지금의 이 부채 증가율보다 명목 성장률 자체로 이거를 녹여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는 뭐 정부가 어떤 거를 할까를 가장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시장의 광의 통화량을 조절을 할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저는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특정 섹터에 대출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감면이 들어간다. 그리고 은행들에게 암묵적으로 뭐 일정 그 수준 이상의 그 대출 증가율을 일으키도록 유도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뭐 은행들도 막 금리 막 올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내년에는 뭐 GDP가 커질 거냐 안 커질 거냐 봤을 때 저는 이런 통화량 사이클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시나리오 A, B, C, D를 가져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2022년도에는 지급준비금도 떨어지고 통화량도 떨어지면서 시장에 충격이 갔던 그런 사이클이었어요. 언제가요? 2022년도. 22년도. 네.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 폭락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지금 한번 저 손가락으로 2020년도 이때 그때 떨어질 때 초록색이 M2 통화량의 증가율도 떨어졌고 증가율 떨어지고 예, 지급준비금도 사실 뭐 지급준비금은 좀 더 늦게 떨어졌지만 양적 긴축을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2022년도를 보면 시나리오 B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 C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이 유지되고 뭐 우리가 2023년, 2024년 봐왔던 시나리오는 지급준비금이 양적 긴축을 했지만 지급준비금이 유지가 됐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영내포에서 돈이 계속 지급준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부가 계속 유도를 했잖아요. 당기부채 많이 찍어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통화량이 광의 통화량이 막 확장되는 시기는 아니었는데 유동성이 그렇게 부족한 시기도 아니었다는 거한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양적 긴축을 막 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국채 발행으로 이 지급준비금을 계속 방어를 해온 시기가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까지. 그런데 2025년 어떻게 보면 3분기에는 영내포라고 한 자금이 이제 거의 다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연준은 어떻게 보면 12월부터 양적 긴축 종료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 뭐 하반기부터 2026년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사실상 시나리오 D 아니면 시나리오 A라고 보고 있어요. 시나리오 D는 지급준비금은 정체가 되지만 광의통화는 올라갈 수 있는 정부가 시중 그 상업은행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는 지급준비금 시나리오 A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급준비금도 올라가고 광의통화도 올라가는 시나리오 D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거는 특정 섹터로 이렇게 돈이 계속 풀리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계속 좁은 상승과 특정 섹터가 주도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급준비금 가만히 있는데 광의통화만 계속 늘어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모래성 같은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의통화가 증가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려고 하면 일정 수준의 지급준비가 연준의 대차대조표도 어느 일정 부분 확장이 돼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대차대조표 확장 가능성도 저는 뭐 내년부터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A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대신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처럼 대규모로 연준이 QE 해주는 그런 방식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QE 라이트라고 써놨는데 연준은 대차대조표도 확대할 거다. 조금씩. 그러면 대차대조표를 확대한다고 하는 거면 결국은 지급준비금도 조금씩은 올라간다. 광의통화는 정부가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이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걸 고민을 좀 했어요. 저도 이제 그냥 시장을 보는 사이클에서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냥 관점만 좀 얘기를 하고 끝낼까. 근데 저는 어찌됐건 간에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이 있어요. 네. 근데 2026년은 어찌됐건 간에 연준은 조금씩이라도 지급준비금을 올리는 QE 라이트가 시작될 거다. 그리고 광의통화는 정부가 상업은행에 지시를 해가면서 광의통화를 올리는 방식으로 갈 거다. 우리가 그동안은 대출이 올라가는 거는 그동안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좀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통화량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은 GDP 자체가 통화량 곱하기 통화 속도잖아요. 그래서 통화량이 올라간다고 하면 GDP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미국 경제 자체가 그렇게 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게 주식시장이나 이런 위험자산 쪽으로는 다시 자금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을 저는 일단 보고 있고. 그런데 요거 뭐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지급준비금하고 M2 증가율 그래프 한 번만. 자, 저기서 저 초록색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네. 저게 지급준비금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게 프레드 저기 들어가면 excess reserve라고 나와요. 초과 지준이라고. 네네. 사실상 저거 갖다 장기 차트로 보면은 초과 지준이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거의 미미해서 없다가 금융위기 양적 완화하고 나서부터 하는 거고 지금 저기 명처리한 회색 구간이 코로나 왔을 때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 금융위기 왔을 때 막 풀었던 돈과 막 쌓였던 지준이 줄어들던 차에
또 코로나 왔다고 돈을 막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이 저렇게 튀어 올라버린 M2가 늘었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지준으로 갔잖아요. 지준 아니면 영래포로 갔잖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그 돈들이 초과 지준에 묶여 있지 않고 영래포로 해서 연준에 잠겨 있지 않고 초과 지준으로 쌓을 거 없이 계속 대출을 하든지 막 돌리고 영래포 쌓아둘 게 아니고 그걸로 또 대출을 하든지 뭐 무슨 주식을 사든지 뭘 사든지 했더라면은 지금 엄청난 세상이 와 있을 것 같은데 돈은 돈대로 찍고 양적 완화한다고 국채는 사면서 돈은 풀었는데 그 돈이 실물로 가지도 않고 대출로 막 세상에 흔히 말하는 그 승수 효과도 나오지 않게끔 지준대로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견딜 만한 인플레였고 네. 중국 덕에 오히려 약간 디플레이 현상도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지준이 줄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겨. 거의 2조 달러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그게 중요해요. 이게 아까 제가 정부 부채 비율도 GDP 대비해서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급준비금도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GDP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를 봅니다. 아하, 그렇게. 네. 그게 빨간색 선이거든요. 아. 이 빨간색 선이 과거에도 2018년부터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아하. 지급준비금, 이게 명목 GDP 분의 지급준비금입니다. 네네네.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던가 GDP가 커지던가. 어허. 그러니까 GDP가 커지는 만큼 지급준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단기 자금시장에서 발작을 합니다. 단기 자금시장. 지금 저 레포 금리죠. 이게 그러니까 소파 금리에서 SOF. RORB 금리를 네. 빼는 금리라서 네, 네. 원래 소파 스프레드야. 금리는 RORB 금리보다 낮게 유지가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단기 시장에 발작이 일어난다고 하면 소파가 이게 담보부 대출 금리거든요. 네. 대출하는데 아무도 안 빌려주니까 이게 엄청나게 금리가 튀어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시장이 발작을 하게 되면 자금 시장에 경색이 와버린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단기 시장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수많은 레버리지가 여기 껴 있어요. 장기 채권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하지 않습니다. 장기 채권을 가지고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리고 뭘 또 사고 막 그런 식의 이게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단기 시장이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시장의 지급준비금이 GDP 대비해서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지급준비금 규모를 계속 보라고 하고 뭐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TJ 잔고가 막 올라가면 지급준비금이 이게 떨어지거든요. 네. 지급준비금에서 그 정부 TJ 계좌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빨리빨리 지출을 안 해주면 단기 시장에서 발작이 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GDP 대비해서 그 비율 자체가 예. 사실상 8에서 11이 거의 그거예요. 11을 밑으로 떨어지면 조심을 해야 된다. 8 아래로 떨어지면 거의 발작이 왔다. 그래서 연준도 11% 이하부터는 관리를 들어가고 과거에도 보면 8% 이전 되기 전에 8% 되면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 아래부터는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최근 표를 보면 빨간색이 일단 11%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월러가 말하는 앰플, 네. 어번던트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네. 그래 어느 정도 앰플 수준은 충분하냐. 충분한 레벨은 지켜줘야 되고 적당하냐. 그거보다 많은 게 어번던트인데 네. 지금은 벌써 어번던트 아래로 내려왔죠. 네. 앰플 근방이 왔으니 이제 또 지준을 좀 늘리기 위해서라도 뭐 자산 매입을 좀 해줘야 된다라든지 최소한 지금 양적 긴축을 하면 안 된다. 양적 긴축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얘기. 어쨌건 양적 긴축을 안 하고 있더라도 지급준비금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GDP가 커지면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 자체를 제가 그거를 QE 라이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을 안 채울 수가 없다. 지급준비금을 채우려면 연준은 결국은 대차대조표를 확대해야 됩니다. 자산을 사야지 부채 쪽에 지급준비금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조금씩이라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이렇게 돌릴 거다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양적 완화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 근데 최소한 떨어지게 안 하고 스무딩하게라도 올리게 한다. 최소한 GDP 커지는 것만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GDP가 3% 커지면 지급준비가 3%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부나 연준은
관리를 해 나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사실 10월 달부터 가상자산이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1월부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이제 조정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뭐 아까 전에 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준비금 자체가 비율 자체도 떨어졌고 금액 자체도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 지금 정부가 셧다운이라는 걸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셧다운이 끝났지만 셧다운이라는 걸 했잖아요.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지출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민간으로 지출을 해줘야 다시 준비금이 좀 커지는데 지금은 뭐 국채를 찍어내든 세금을 걷든 이런 것들이 돈은 들어오는데 그 돈이 결국은 준비금에 빠져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출을 못하니까 이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시장에서 이 파란색도 보면 약간 발작을 하잖아요. 조금씩.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코인 시장이나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사실 그거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고 요즘에는 사실 주식시장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유동성을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11월부터도 사실 이 벽이 얇아진 상황에서 뭔가 뭐 빅테크는 AI 뭐 버블이다 뭐 그리고 분식 계계다 이런 얘기가 막 마이클 버리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준비금이 충분하고 단기 시장이 풍부한 상황이라면 이런 걸 좀 흡수하는 그 충격의 흡수를 잘했을 텐데 벽이 얇아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악재에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지금 이거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 종료를 했다고 보고 있고, 근데 뭐 FOMC나 10월달 보면 그러니까 금리 결국은 지금 금리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냐, 뭐 인상을 안 하지만 인하를 하냐, 인하를 안 하냐. 좋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은 공감이 되거든요.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뭘 해볼라 하던 거에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돈을 뿌리는 그쪽으로 이제 다들 갈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 관세를 거둔 게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그거 한 2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 보이는 부자 제외하고 2,000불씩 쏴줄게 하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말은 해놨고 보아하니 베센트 장관 보기에 이게 될 일이 아닌데 싶어서 자꾸 이렇게 워워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 것도 그런 방식이에요. 좋아요. 지준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지준을 갖다가 좀 채워 넣는다. 이런 거 연준이나 미국 정부 차원에서 다 어떻게 감당을 해낼 것 같아요. 남아있는 자료를 갖다 다 보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우리 성부부장의 현 상황에 대한 직관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매니지 해 나가겠다는 게 각국 정부예요. 그러면 그거는 믿읍시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 못했던 그 타이슨이 말한 누구나 계획은 있는데 이게 처맞기 전까지 계획이지. 지금 살짝 이제 월가가 흔들리는 것 중에 이유가 한번 맞아 보니까 상당히 주먹이 맵네 싶었던 게 이거 갈수록 의심스럽거든. 저게 투자 사이클요? 아니 이 AI 관련해서 가만 봐도 샘 알트만 이 관상이 왕이 될 상황이 아니고 1조 4천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을 갖다가 지가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꼴랑 지금 연간 매출은 200억 달러 그것도 확인도 안 되고 손실 나고 있고 뭐 회계사 12명 있는 동네 회계 복덕방 많은 회계 사무실에다가 그걸 갖다가 장부 감사 맡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뻥 터져버리면은 이것도 조금 그런 식으로 뭐 지준 좀 늘리고 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가면 또 엄청난 또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AI 버블론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개인적인. AI 가격 버블론 내지는 저 오픈 AI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런 얘기들. 지금은 그런 거예요. 이게 AI가 지금 생산성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보면 생산성이라는 게 98년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95년부터 사실 닷컴 버블이 시작이었습니다. 5년 사이클. 근데 98년 정도에 생산성이라는 게 올라가면서 자산 시장이 더 올라가기 시작했고 99년도에 나스닥이 80%가 올라갔어요. 이게 생산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
생산성이라는 네. 게 뭘까? 공장을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생산성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이클은 닷컴 버블 사이클과 좀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번 나오는 생산성 사이클은 두뇌의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려서 산업혁명처럼 공장을 돌려서 나오는 사이클은 돌리면 돌릴수록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형의 지금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은 게 닷컴 버블 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계단식. 이게 안 오르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98년도에도 2%대 생산성이 4%대로 올라갔어요. 그게 연준도 어느 정도 협조를 했고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물론 그 기업들도 투자를 계속 했고 그리고 돈도 들어갔고,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야 저는 미국이 이번 사이클의 패권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연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지금 닷컴 버블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게 사실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때는 자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냥 닷만 붙어 있으면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이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는 투자 사이클이거든요. 그럼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 메타, 아마존, 얘들이 대규모로 부채를 발행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위험하고 이렇게 보면 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빅테크의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채권을 조달하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금리는 높잖아요. 절대금리 높거든요. 예. 그 투자자들은 절대 레벨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4%냐, 5%냐, 6%냐. 과거에 과거에 봤을 때 지금보다 절대 레벨이 높았던 적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넣을 수 있는 니즈가 있어요. 근데 빌리는 쪽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빌리냐고 하면 변동금리 플러스 스프레드 형태로 빌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채 10년 대비해서 스프레드. 근데 이건 지금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이에요. 기업들은 변동으로도 빌릴 수 있고 고정으로도 빌릴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 금리를 확 떨어뜨렸잖아요. 예. 연준의 기준금리를. 그때 하버드가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때는 누구나 다 채권을 막 살려고 했잖아요. 안전한 채권들을. 근데 그때는 변동보다 고정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하버드는 그때 고정으로 100년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때 아주 낮은 금리로. 네, 미국의 하이힐드 기업들도 그때 장기 채권을 많이 조달했습니다. 예. 그게 사실상 이번에 5년 동안 왜 하나도 안 터졌냐. 걔네들이 코로나 때 장기 채권을 빌려놨으니까. 기업들이 많이 똑똑해졌다는 거죠. 지금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이에요. 예. 절대금리는 높지만. 그럼 지금은 변동으로 빌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크레딧에 대한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국채 대비해서 크레딧 스프레드 있잖아요. 그 위험 보상 스프레드. 그거를 낮게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게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위험이 안 들어온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조달을 하면 지금 이렇게 돈을 땡겨 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하게 땡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현금이 있더라도 현금이 채권을 땡겨 놓는다는 거죠. 네네. 이걸로 일단 투자를 하고 나중에 진짜로 사실 나중에 뭔가 이게 회사채에 대한 부도 위험이 올라가거나 이런 거 되면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또 쓰면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은 이런 플랜을 다 짜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들의 부채 사이클이 과연 지금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빅테크 사이클이 무너질까? 저는 얘들은 지금 누구보다 조달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연준은 일단 금리를 올리는 방향은 아닙니다.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리는 속도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리고 기업들은 조달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이 뭐 어떨 때는 에코티로, 어떨 때는 부채로, 예. 어떨 때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남은 건 이제 결국은 돈이 제대로 들어와서 생산성이 올라가느냐예요. 그러면 이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건 자산시장에 돈이 들어오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은행들이 그 기업들한테 돈을 계속 대출해 주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고, 이 사이클 세 개가 맞물려야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국은 목표를 했던 생산성은 안 왔고, 그러면 지금 기술의 버블은 아직 안 왔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번 기술 버블 사이클, AI 버블 사이클이 언제 끝나냐?
연준이 추세적으로 긴축 인상하면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연준의 추세적인 인상. 그러니까 인하가 아니라 동결이 아니라 인상을 하는데 한 번 인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인상을 하는 상황에서 그냥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려놨는데 투자를 하려고 다 부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인상을 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올린다. 그러면 어디든가 하나하나 터져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번 AI 사이클이든 뭐든 사이클을 끝내려고 하는데 이건 연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혼자서 잘 되려고 하고 혼자서 떨어졌다가 나중에 계속 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경제를 놓고 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이클이 뭐 연준의 물가 상승률 뭐 2%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야 인하하겠어? 할 수 있겠어?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10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다들 바짝 쫄았던 게 과거 통계적으로 10월이 늘 1년 12달 중에 안 좋아서 했는데 10월 잘 갔고 네. 11월 시작하기 전에는 과거 또 통계를 보니 11월은 늘 좋았습니다 했는데 이 11월에 이렇게 코피가 터지고 있어요. 네. 자, 지금 그거로 합시다. S&P 500으로 합시다. 어제 6,500이네. 네. 6,538인데 6,500이라 치고 네. 연말에 7,000 아니면 6,000. 네? 어느 쪽으로 보세요? 6,000 찍으실래? 7,000 찍으실래? 연말에. 저는 앞으로 2주가 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네.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 빠지는 거고. 뭐 톱니도 그러더만. 네. 뭐 코인 한 2주 더 빠지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방향을 돌릴 것 같습니다. 연준이. 네. 어쨌건 어제 고용지표 나왔잖아요. 2주 후면 얼추 또 FMC네. 그게 시장에 어느 정도 아까 저도 FOMC에서 방향을 돌릴 거라 보고 있는데 그걸 시장이 돌릴 거다. 어차피 연준 의사들은 계속 말을 하니까 스피커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2주 동안에 많이 나오면 시장이 빨리 선반영을 하겠죠.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FOMC가 남은 기간이 2주거든요. 네. 거기서 어느 정도 방향이 돌릴 거라 보고 있고 어제 고용지표 나온 거면 헤드라인 좋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세부 지표를 뜯어보잖아요. 예.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연말 6,000 S&P 500 6,000 아니면은 7,000 어디? 연말은 지금보다 높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높을 거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를 해서 나오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숏을 해서 벌 수 있는 수익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터질 확률 그렇게 해서는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도 사실 비슷한데 지금 전 세계 시장 다 똑같죠 지금. 자산 코인 시장 똑같고 모두가 지금 공포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하나씩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TGA 잔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방출되기 시작했어요. 시장으로. 그래요. 맞아요. 조금씩 빡빡 채웠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쓸 수도 없었지 셧다운 때문에. 11월까지는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만 12월부터는 양적 긴축을 안 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 확대에 대해서 연준이 어느 정도 스탠스를 말할 겁니다. GDP 성장률 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 대차 대조표는 확대해 나가는 게 양적 완화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거다. 그런데 세상에 일반적인 건 없습니다. 그게 시장에 무리가 안 가게 지급준비금을 계속 올려준다는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식이거든요. 네. 거기다 만약에 12월에 금리 인하까지 한다. 그러면 이건 빠르게 돌릴 수 있죠.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해도 전 내년에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변동성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물론 뭐 오늘 사서 내일 빠질 거다 이거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계속 레버리지가 청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끝난다고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유동성이 그동안 이렇게 긴축 상황으로 갔다고 가면 소파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것도 TJ도 방출이 되고 지급준비금도 일정 수준 이제 떨어지는 게 완화가 되고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인하와 정부가 광의통화 사이클에 개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려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그건 자산시장에서 가격으로 연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만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이거 한번 우리 성부부장 장표의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죠. 결론. 정책 방향과 역사의 법칙을 함께 읽어야 한다. 인프라의 기반을 지배하는 자가 시대를 지배한다. 19세기의 철은 미국을 만들었고 21세기 반도체는 AI 문명을 만든다.
자, 기술 혁신을 선도한 자가 승리한다. 네. 공자님 말씀이고 수직 통합을 한 기업이 가장 강력하다. 네. 이거는 뭐 실정적으로 우리가 뭐 확인된 사항이. 독점적 지배력이 가격 결정권. 저것도 당근이고. 이번 시기에 진짜 승자는 AI는 거품이다가 아니라 AI는 인프라다라고 보는 사람일 것이다. 네. 요것도 좀 걸고 태클 걸만한 뭐가 좀 AI는 인프라다. 이게 뭐 그거예요. 온통 뭐 데이터 센터라고 해놨는데 그 뭐라 우리나라 지식산업센터들처럼 공실이 수두룩한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데 뭐 씨. 그래서 지금 그거잖아요. 저기 GPU를 만들어놨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엔비디아 GPU 그 엔비디아 칩을 샀는데 그 칩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돌릴 데가 없어가지고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26만 장 넣어 갖다 쓰라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실 쇼티지라고 황사장님.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공급이라고 보기 쉽지 않습니다. 네. 써야 되는데 돌릴 데가 없어가지고 못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그 캐펙스 사이클 계속 가고 있는데 결국은 전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그거 같아요. 올해 만약에 10%가 만약에 미국이 올랐어요. 근데 2% 오르고 1% 빠지고 2% 오르고 1% 빠지면서 10%가 된 거랑 4% 오르고 3%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 된 거랑 투자하는 개인들이랑 기관들은 4% 3%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무도 돈 못 뽑니다. 그 맞아요. 그거는 단타를 계속 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 그리고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20대 남자들이 투자한 수익률 올해보다 50대 아주머니들이 60대. 우리 얼마 가만히 전에 있던 방송 맞아. 그분들이 수익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이 사이클이 끝이냐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나는 이걸 홀딩을 하냐 아니면 다 팔고 나오느냐 그리고 또 빠지면 또 사게 되느냐. 근데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해야 되는데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팝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를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싣습니다. 조금 오를 때는 조금씩 사다가 많이 올랐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실었다가 거기서는 조금만 빠져도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관점이 중요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좀 이번 사이클에서는 한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